낡은 지프차가 거친 진흙길을 뚫고 제23보병연대 정문으로 들어섰을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이 어두웠습니다. 운전병의 거친 운전 솜씨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앉은 강지윤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의 전경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겉모습은 갓 임관한 앳된 행정 장교처럼 보였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수만 번의 사선을 넘나든 베테랑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대의 만연한 썩은 공기가 차창 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연병장 곳곳에는 일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규율이 생명인 군대에서 상급자가 지나가도 경례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이 부대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강지윤은 무릎 위에 올려진 서류 가방을 가볍게 두드리며 입가에 조소 섞인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태함과 오만함이 이곳 제23연대 전체를 짙은 안개처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본청 건물 앞에 멈춰서자 위병소 근무자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규정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에는 껌을 씹으며 불량한 태도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운전병이 당황하여 급히 관등 성명을 댔지만 위병은 뒷좌석의 강지윤을 힐끔 쳐다보고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며 차단기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찰관이라는 직함은 이곳에서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하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지윤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본청 로비에 들어서자 정적 대신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고함이 섞인 소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상황실 당직 장교는 모자를 벗어 젖힌 채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고 지나가는 부사관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지윤은 꼿꼿한 자세로 흐트러짐 없이 걸음을 옮기며 벽에 걸린 부대 조직도를 훑어보았습니다. 맨 꼭대기에 위치한 박도훈 대령의 사진은 권위적이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마치 이 왕국의 주인인 양거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현재 대위 계급장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비밀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온 그녀의 임무는 박도훈 대령이 구축한 거대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어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강지윤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호흡조차 조절하며 평범하고 유약해 보이는 행정관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사자 같은 맹수일수록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에는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법이었습니다. 연대장실 앞을 지키고 있던 전속 부관은 강지윤이 내민 공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연대장님께서 현재 중요한 작전회의 중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을 일절 금지한다는 그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문틈새로 흘러나오는 고급 양주 냄새와 여흥을 즐기는 듯한 소리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관은 여자가 감찰을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불쾌해하며 그녀를 당장이라도 쫓아내려는 듯 위압적인 태도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지윤은 부관의 무례한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복도 한 구석에 마련된 딱딱한 의자에 앉아 품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조용히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훈 대령과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왕국에서 영원히 군림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제23연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는
이미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대장실의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독한 담배 연기와 알코올 냄새가 강지윤의 미간을 아주 미세하게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대기실에서 무려 4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마주한 박도훈 대령의 모습은 군인의 명예와는 거리가 먼 흐트러진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상의 단추를 반쯤 풀어 헤친 채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탁자 위에는 마시다만 위스키 병과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강지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지만 박도훈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손에 든 담배만 길게 빨아들였습니다. 박도훈은 한참이 지나서야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강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성적인 비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국방부에서 보낸 감찰관이 고작 계급도 낮은 어린 여자라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 연기를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내뿜었습니다. 감찰 공문은 이미 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고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감히 장부를 들추려 하는 것은 반역 행위나 다름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이 부대 안에서는 법이자 신이라는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박도훈의 모욕적인 언사와 위협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침착한 어조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읊었습니다. 그녀는 박도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가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표정 변화와 방안의 구조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예상외로 강경하자 박도훈은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군법 회부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려는 폭력적인 본성의 표출이었습니다. 연대장실을 나온 강지윤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관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연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연대장실과는 대조적으로 병사들이 생활하는 막사 주변은 음산하고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감춰둔 소형 녹음기를 확인하며 박도훈이 내뱉은 폭언들이 훗날 법정에서 그를 내참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했고 그녀에게는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증명할 살아있는 증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보급 창고 뒤편의 어두운 구석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강지윤의 예민한 청각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소리 없이 접근하여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는 5명의 선임 병사들이 이제 갓 전입 온 것으로 보이는 신병 하나를 둘러싸고 무자비한 집단 구타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신병은 바닥에 웅크린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가해자들은 낄낄거리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즐기고 있는 추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지윤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교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던 병사들은 그녀의 계급장과 왜소해 보이는 체격을 확인하자 이내 안도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상병이 건들거리며 다가와 남의 부대 일에 참견하지 말고 갈 길이나 가라며 강지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대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상관에 대한 하극상조차 서슴지 않는 괴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병의 손이 강지윤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돌변하며 반사적으로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상병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나머지 병사들이 당황하여 일제히 그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707 특수임무단에서 인간 병기로 훈련받은 강지윤에게 그들의 공격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느리고 허술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며 순식간에 상황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달려들던 병사 중 한 명이 야전삽을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강지윤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한 뒤 그의 팔꿈치를 가격하여 무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녀의 발차기가 정확히 상대의 명치에 꽂히자 병사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5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강지윤은 흐트러진 옷매를 가다듬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는 일방적인 훈육이었습니다. 강지윤은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신병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괜찮냐고 물었고 신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신병을 일으켜 세운 그녀는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며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이 신병의 이름은 김민재 이병이었으며 그는 박도훈 대령의 비리장부를 우연히 목격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지윤은 직감적으로 이 병사가 자신이 찾던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해자들을 향해 강지윤은 지금 당장 내무반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군법회의에 넘겨 인생을 끝장내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치듯 사라졌고 어둠 속에는 강지윤과 김민재 이병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이병에게 자신을 믿고 따라준다면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을 마주한 김이병은 처음으로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강지윤은 김이병으로부터 들은 박도훈 대령의 비자금 은닉 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훈은 병사들의 식비를 착복하여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군용 물자를 외부로 빼돌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강지윤의 손끝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다음 단계를 구상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감찰을 넘어 박도훈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 선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부하들이 신원 미상의 여군에게 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박도훈 대령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감찰관으로 온 그 계집애가 단순한 행정장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무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보안대장을 호출하여 강지윤의 뒤를 밟고 약점을 찾아내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도훈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707 부대의 전설적인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강지윤은 오늘 밤이 이 부대에서의 가장 길고 위험한 밤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박도훈은 분명히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더러운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그녀는 기꺼이 그 함정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히 비리를 밝히는 것을 넘어 썩어빠진 지휘관에게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참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젊은 여성 장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아침 점호 시간에 맞춰 연병장으로 나가 병사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박도은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노려보는 박도은의 살기등등한 시선을 느꼈지만 그녀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보내며 도발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무력이 아닌 치밀한 두뇌 싸움과 담력의 대결이 될 것이며 그녀는 이 게임에서 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23보병연대의 운명을 건 거대한 체스 게임의 첫 번째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은 대령은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고 그 충격으로 탁자 위의 명패가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부하들이 일개 여군 장교에게 무참히 제압당했다는 보고는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복인 최민석 소령을 호출하여 강지윤을 확실하게 매장시킬 수 있는 더럽고 은밀한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숙소에 군사 기밀 유출 혐의를 덮어씌울 수 있는 조작된 증거물을 심어놓고 헌병대를 동원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최 소령은 연대장의 명령을 받자마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작전 수행을 위해 보안반 요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도은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진급을 보장받은 부패한 군인들이었으며 죄책감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강지윤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숙소에 잠입하여 위조된 기밀 서류와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다발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깊숙이 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발각된다면 그녀는 감찰관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군사법정에 회부되어 파면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강지윤은 문손잡이에 묻어있는 미세한 먼지의 흔적이 자신이 나갈 때와 달라져 있음을 즉각적으로 감지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없이 겪었던 침투와 교란 작전의 경험은 그녀의 감각을 동물적으로 예민하게 만들어 놓았기에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었음을 느꼈고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사냥감이 덫을 발견했을 때 짖는 차가운 비웃음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짐을 뒤지는 대신 침착하게 방안을 스캔하며 침입자가 남긴 흔적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트리스 아래에서 발견된 조잡한 서류 봉투와 현금 뭉치는 박도은 일당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강지윤은 이 유치한 함정을 보고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의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증거물을 그대로 두거나 없애버리는 수동적인 대응 대신 그들의 덫을 이용해 역공을 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에 사냥꾼 자신을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최민석 소령이 이끄는 헌병대가 강지윤의 숙소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소령은 불시 보안 점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의 눈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란을 듣고 나온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박도은 대령은 멀리서 팔짱을 낀 채 이 흥미로운 쇼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며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그들을 맞이했고 그 침착함은 최 소령을 순간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병들은 짐승처럼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최 소령은 미리 약속된 장소인 매트리스 밑을 직접 뒤집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먼지 덩어리뿐이었고 기대했던 서류 봉투와 현금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 소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당황하여 옷장과 책상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강지윤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헛수고를 무심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최소령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강지윤이 천천히 입을 열어 최소령에게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고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을 무단으로 수색한 행위가 명백한 직권 남용임을 지적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소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고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지윤은 최소령이 들고 있던 작전 파일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고 헌병대장에게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최소령은 기겁하며 파일처를 뒤로 숨기려 했지만 헌병대장이 낚아채듯 빼앗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서는 어제 최소령이 강지윤의 방에 심으려 했던 위조 기밀 서류와 현금 봉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지윤이 지난밤 몰래 최소령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증거물의 위치를 바꿔치기 해 놓았던 것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소령은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도훈 대령의 표정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쥐고 있던 담배를 손바닥 안에서 지시겼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부하가 멍청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강지윤이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녀를 반드시 짓밟아 버리겠다는 도끼를 품게 했습니다. 강지윤은 소란이 정리된 후 최소령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도훈이 서 있는 방향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고 강지윤은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를 띄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난은 끝났으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박도훈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집무실로 발길을 돌렸지만 그의 심장 박동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지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단정한 제복 차림으로 박도훈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박도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부하의 단독 범행이라고 꼬리를 잘랐지만 떨리는 눈동자는 그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그의 비겁한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면서도 책상 위에 올려진 부대 운영비 장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강지윤은 박도훈에게 최소령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대의 모든 회계 자료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박도훈은 이를 갈며 거절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굴욕적으로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강지윤이 던진 또 다른 덫이었으며 박도훈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그녀에게 건네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내색하지 않고 정중하게 경례를 한 뒤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강지윤은 확보한 접근 권한을 이용해 중앙 서버에 접속하여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 폴더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들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횡령 내역과 불법 무기 거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박도훈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고위 장성들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가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지윤의 눈은 더욱 맑게 빛났고
그녀는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박도우는 자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인 그녀에게 자비란 없었으며 오직 정의의 실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군복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신의 진짜 계급장인 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제23 보병연대의 밤하늘에는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이 포구가 자신의 침투 흔적을 지워줄 완벽한 위장막이라고 판단하고 검은색 전술 복장으로 신속하게 환복했습니다. 그녀는 숙소 창문을 소리 없이 열고 배관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박도훈 대령이 개인적으로 관리한다고 알려진 별관의 지하 문서고였으며 그곳에는 이 부대를 썩게 만든 모든 증거가 잠들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유령처럼 위병들의 시야,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했습니다. 별관 건물은 본청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지만 707 특수임무단에서 인간 병기로 훈련받은 강지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용 해킹 장비를 이용해 적외선 감지 센서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단 10초 만에 풀어냈습니다. 복도에는 CCTV가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카메라의 회전 주기를 정확히 계산하여 사각지대로만 움직이는 기이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지하 문서고의 육중한 철문 앞에 도달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 보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문서고 내부는 서늘한 공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벽면 가득 채워진 서류함들은 마치 거대한 관처럼 보였습니다. 강지윤은 소형 손전등을 입에 물고 미리 파악해둔 위치인 가장 안쪽의 비밀 금고로 직행했습니다. 특수 청진기를 금고 다이얼에 갖다 대고 미세한 클릭 소리에 집중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였고 잠시 후 묵직한 금속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박도훈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이중 장부와 불법 무기, 거래 계약서, 그리고 고위 장성들에게 상납한 뇌물 리스트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초소형 카메라로 모든 문서를 한 장씩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했으며 병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만든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촬영을 거의 마쳐갈 무렵 갑자기 문서고 입구에 설치해둔 동작 감지 센서가 진동하며 누군가의 접근을 알렸습니다. 박도훈 대령은 오늘 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시에 문서고를 점검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금고 문이 열려 있고 누군가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자 즉시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고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깨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잠들어 있던 병사들이 긴급하게 기상하여 무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윤은 촬영한 마이크로 SD카드를 방수 캡슐에 넣어 삼키고는 신속하게 몸을 날려 책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도훈은 부하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문서고 안으로 진입하며 허공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습니다. 총성은 좁은 지하 공간에서 굉음처럼 울렸고 그는 쥐새끼 같은 침입자를 당장 나와서 죽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지윤은 비무장 상태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 박도훈의 시선을 분산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던진 서류 뭉치가 반대편 구석에 떨어지자
박도훈이 그쪽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그 틈을 타 그녀는 번개처럼 움직여 출구 쪽으로 질주했습니다. 강지윤이 복도로 뛰쳐나오자마자 무장한 경비 병력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평범한 군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항복했겠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들 사이로 파고들어 근접 격투를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손날이 상대의 목덜미를 가격하고 발차기가 무릎 관절을 꺾을 때마다 병사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아군인 병사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 급소 타격은 피하면서도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기술을 구사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밖으로 나온 강지윤은 쏟아지는 폭우 속을 뚫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숲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 나온 박도훈은 서치라이트를 켜고 그녀를 향해 조준 사격을 명령하며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이 그녀의 발치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지그재그로 달리는 불규칙한 기동을 통해 교묘하게 탄도를 피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피부가 찢겨 나갔지만 그녀의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까지 추격해온 군견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강지윤은 더 이상의 도주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참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지금 이 상태로 부대를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박도훈은 자신을 사살해서라도 입을 막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위험한 도박을 걸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치라이트의 눈부신 불빛이 강지윤을 비추자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그녀를 포위하며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박도훈 대령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파를 헤치고 걸어 나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감찰관 주제에 겁도 없이 자신의 성역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조소했습니다. 강지윤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지만 그 눈빛만은 결코 굴복하지 않은 맹수의 것이었습니다. 박도훈은 부하들에게 강지윤을 결박하여 영창이 아닌 연병장 중앙계양대에 묶어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전장병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간첩 혐의로 공개 처형에 가까운 심판을 하겠다는 잔인한 의도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강지윤은 포승줄에 묶인 채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묵묵히 다가올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박도훈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무대 세팅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체온이 떨어져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지만 강지윤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에 삼킨 증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상기하며 박도훈이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연병장 바닥의 진흙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량해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707 부대의 뜨거운 긍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순간 이 부대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며 검푸른 하늘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지만 제13부 병연대의 연병장의 감도는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폭우는 멈추었지만 바닥은 질척거리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그 중앙에는 강지윤이 십자가 형태의 형틀에 단단히 결박된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술복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볼품없었으며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창백한 얼굴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두 눈만은 지친 기색 없이 형형하게 빛나며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연병장을 차분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앙에 묶여있는 강지윤에게로 쏠렸습니다. 어젯밤 총격전과 추격전에 소음을 들었던 병사들은 그녀가 흉악한 범죄자이거나 간첩일 것이라고 수군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 특히 강지윤이 구해줬던 김민재 이병과 같은 이들은 그녀가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공포와 의심,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도훈 대령이 정복을 갖춰 입고 지휘관용 지프차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연병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거만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단상 위로 올라갔고 마이크를 잡으며 병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깔끔하게 다려진 제복과 번쩍이는 대령 계급장은 진흙 속에 묶여있는 강지윤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권력의 격차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박도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지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박도훈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부대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는 강지윤을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기밀을 빼돌리려 한 반역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감찰관이라는 신분을 위조하여 부대에 침투했으며 어젯밤 중요한 군사 기밀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었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뻔뻔하게 읊어댔습니다. 병사들은 연대장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강지윤을 향한 시선은 점차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박도훈은 여론이 자신의 편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매도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박도훈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결박된 강지윤의 코앞까지 다가갔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감히 어린 계집애가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강지윤은 고개를 들어 박도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흔들림 없는 시선은 박도훈의 심기를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길을 꺾기 위해 일부러 진흙탕물을 발로 차 그녀의 얼굴에 튀기게 만들었습니다. 박도훈은 강지윤의 어깨에 부착된 대위 계급장을 거칠게 낚아채며 이것이 내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짜 감투라고 조롱했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뜯겨나갔고 박도훈은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군화 발로 치시겨 진흙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는 여자가 장교 흉내를 내며 설치는 꼴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누구도 절대 권력자인 연대장의 폭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윤은 자신의 계급장이 짓밟히는 모욕적인 순간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박도훈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단계임을 알고 있었기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박도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녀에게서 비굴한 태도나 살려달라는 애원을 끌어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박도훈은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잘못을 빈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강지윤은 피 묻은 입술을 열어 박도훈에게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냐고 나직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는 박도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긁어놓았습니다. 박도훈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강지윤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고 짝하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강지윤은 입안에서 터진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다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지휘관이 무저항 상태의 포로를 폭행하는 장면은 지켜보던 병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중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식 재판 없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박도우는 자신의 행동이 병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분노에 휩싸여 계속해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박도우는 헌병대장에게 즉시 강지윤을 군교도소로 이송하여 평생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고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버릴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다가와 강지윤의 결박을 풀고 거칠게 끌어내리려 하자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중심을 잡고 바로 섰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보다 오히려 숭고해 보였고 마치 순교자와 같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지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향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미세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를 포착했고 그것이 약속된 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박도훈을 향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며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모든 죄를 자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도훈은 기가 막힌다는 듯 박장대소하며 미친년이 드디어 실성을 했다고 비아냥거렸고 주변의 간부들도 따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지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복부 깊은 곳에 숨겨둔 마이크로 SD카드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면 박도훈뿐만 아니라 그와 연루된 국방부 내의 고위직들까지 모조리 청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수모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값진 대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도훈의 웃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강지윤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확신에 찬 승리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훈은 강지윤의 미소를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습니다. 강지윤은 그를 향해 당신의 계급장은 권력을 위한 도구였지만 나의 계급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박도훈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고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달려들 기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병장의 깃대 위 깃발이 거센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고 먼지구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형체를 드러내며 부대를 향해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송 헬기가 아니라 중무장한 공격 헬기 부대였고 그 위용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병사들은 웅성거리지 시작했고 박도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다가오는 헬기의 측면에는 대한민국 국군 최정예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상징하는 백호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박도훈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고 공포가 그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강지윤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당당하게 가슴을 폈고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칠 응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그 중심에서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바람이 연병장을 휩쓸자 바닥에 고여있던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병사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UH-60 블랙호크 헬기 편대는 위협적인 자세로 고도를 낮추며
제23 보병연대 상공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헬기의 측면에는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부대로 알려진 707 특수임무단의 백호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도훈 대령은 강풍에 모자가 날아가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그 압도적인 광경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다리는 본능적인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지면에 닿기도 전에 로프가 내려왔고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갖춘 무장 병력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레펠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했고 착지와 동시에 소총을 겨누며 연단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일반 보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살기 어린 눈빛과 최첨단 장비는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도훈은 당황하여 그들에게 총구를 치우라고 소리쳤지만 검은 베레모를 쓴 요원들은 그를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박도훈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고 있을 때 선두에 섰던 707 부대의 작전팀장이 뚜벅뚜벅 걸어나와 진흙투성이인 강지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강지윤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며 충성이라는 구호를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헬기의 소음조차 뚫고 나올 만큼 강렬했고 연병장에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은 그 믿기 힘든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죄인 취급을 받던 여자가 특수부대 장교의 경례를 받는 상황은 모두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강지윤은 피 묻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이며 팀장의 경례를 받았고 팀장은 즉시 단검을 꺼내 그녀를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자유가 된 강지윤은 손목을 가볍게 돌리며 굳어버린 근육을 풀었고 팀장은 미리 준비해온 정복 상의와 모자를 그녀에게 정중히 건넸습니다. 박도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뒷걸음질 치며 저 여자는 간첩이라며 당장 체포하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강지윤은 흙탕물로 더러워진 전술조끼를 벗어던지고 팀장이 건넨 정복 재킷을 어깨에 걸치며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붉은색 견장을 양어깨에 부착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견장에는 무궁화 잎으로 감싸진 별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준장의 계급장이었으며 그녀가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707 부대 출신의 최연소 여성 장군 강지윤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병사들의 눈은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박도훈 대령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자신이 짓밟고 모욕하고 심지어 뺨까지 때렸던 대상이 자신의 직속상관보다 높은 장군이라는 사실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군대라는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상관에 대한 하극상은 즉결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중범죄 중에 중범죄였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윤은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엄있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국방부 장관의 특명을 받고 이 부대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파견된 특별감찰단장임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확성기보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가 실려 있었고 병사들은 저절로 허리를 곧게 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떨고 있는 박도훈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당신이 찢어버린 대위 계급장은 가짜였을지 몰라도 지금 내 어깨에 있는 이 별은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도훈이 저지른 횡령과 가혹행위 그리고 기밀 유출 시도에 대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박도훈은 억울하다며 변명하려 했지만 강지윤은 단호한 손짓으로 그의 말을 끊고 707 요원들에게 즉시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요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박도훈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워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박도훈이 제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측근들과 부패한 간부들은 사색이 되어 도망칠 눈치를 살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추가 병력들이 그들을 하나둘씩 포위하여 제압해 나갔고 연단 주변은 순식간에 비리 장교들의 체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던 악질 간부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나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해소되는 순간이었으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목격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강지윤은 체포된 박도훈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그의 귀에 대고 당신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를 버렸기에 나 역시 당신을 군인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도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지윤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에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으며 병사들에게는 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군기를 바로잡고 명예로운 제23 보병연대로 다시 태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중 속에 있던 김민재 이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단상 위에 강지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존경심이 벅차 올랐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을 구하러 온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김이병이 가장 먼저 큰 소리로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올리자 주변의 병사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연병장은 수천 명의 병사들이 외치는 함성으로 뒤덮였고 그것은 강압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성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강지윤은 병사들의 경례를 정중하게 받아주며 그들의 눈동자 속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수모와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군인으로서의 긍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707 부대원들에게 현장을 인계하고 마무리 작업을 지시한 뒤 헬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체포된 박도훈과 비리 장교들이 줄지어 끌려가고 있었고 그들의 처참한 몰골은 인과응보의 교훈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헬기의 로터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지만 강지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탑승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을 통해 단순히 비리를 척결한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여 하늘 높이 솟아오르자 발 아래로 보이는 제23 보병연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부패의 온상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곳으로 변화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강지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품 안에서 흙 묻은 대위 계급장을 꺼내 만지작거렸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계급장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 미끼가 되었고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조국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며 다음 임무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태양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지하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살갗을 파고들었고 그 한가운데에 놓인 철제 의자에는 박도훈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제23 보병연대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수갑찬 손을 떨며 바닥만 응시하는 늙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취조실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군화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자 박도훈은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지윤 준장이 서류철을 든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의자에 앉지 않고 박도훈의 맞은편에 서서 그가 저지른 범죄 목록이 빼곡히 적힌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횡령과 뇌물수수, 그리고 군사 기밀 유출, 미수 혐의가 모두 입증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박도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은 부대를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라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이 원래 융통성 있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강지윤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강지윤은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상체를 숙여 박도훈과 시선을 맞추며 당신이 말하는 융통성이 병사들의 피눈물 위에서 세워진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 때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는 적군보다 더 악질적인 내부의 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취조실의 벽을 때리고 박도훈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며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박도훈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제야 자신의 파멸을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취조가 끝나고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박도훈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며 한때 그가 가졌던 영광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강지윤은 그가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악을 처단했다는 성취감보다는 권력에 취해 괴물이 되어버린 한 군인의 말로를 지켜보는 씁쓸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기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은 제23 보병연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시 찾은 제23 보병연대는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연대장실은 압수수색으로 텅 비어 있었지만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의 힘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이 지휘하는 임시수습대책본부는 부대 내의 부조리를 하나씩 걷어내며 무너진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신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연병장 한 구석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김민재 이병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김이병은 그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각 잡힌 거수경례를 올렸고 강지윤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김이병에게 그날 밤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이병은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을 믿고 구해준 장군님 덕분에 다시 군 생활을 할 용기를 얻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지윤은 김이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정한 용기는 총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불의에 맞설 때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평소 아끼던 만년필을 꺼내 김이병의 손에 쥐어주며 훌륭한 군인이 되어달라는 무언의 격려를 전했습니다. 김이병은 그 만년필을 보물처럼 꽉 쥐고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오랫동안 경례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급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나누는 깊은 신뢰와 존경의 교감이었습니다. 모든 임무를 마친 강지윤이 떠날 채비를 하자
부대의 전 장병이 자발적으로 정문 앞에 도열하여 환송식을 준비했습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영웅에게 마지막 예를 갖추고 싶어 했고 그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강지윤이 지프차에 오르자 우렁찬 경례 구호와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그녀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그들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무장했던 그녀의 눈가에도 찰나의 순간 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와 숲길을 달리기 시작하자 강지윤은 차창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며칠간의 치열했던 전투와 심리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비로소 평범한 강지윤으로 돌아온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제2의 박도훈이 존재할 것이며 권력의 그늘에 숨어 정의를 위협하는 자들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막이 오른 것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로 복귀하는 헬기 안에서 강지윤은 아래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산하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는 단순히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십자가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박도훈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은 결코 그 무게에 짓눌리거나 타락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진리처럼 그녀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강지윤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707 특수임무단 본부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극비 작전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쉴 틈 없이 다시 전장으로 뛰어들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파일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매섭게 빛나는 사냥꾼의 본능을 되찾았습니다. 전설적인 여군 장군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